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저당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올해 이제 물권이 있죠. 그래서 물권은요 먼저 점유권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본권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다음에 본권에는 또 뭐가 있다? 소유권하고요, 소유권. 그다음에 여기 제한 물권이 있죠. 이 제한 물권에는 용익 물권하고요, 담보 물권이 있죠. 용익 물권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잖아요. 담보물권은요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 점유권과 소유권을 묶어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물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물권 했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제한 물권을 할 차례단 말이죠. 근데 제한 물권에서 가장 제한 물권이 다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설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에 배웠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정확한 것이고요. 순서대로 가면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때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저당권을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이런 순서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당권을 보는데요. 그럼 저당권을 보면 첫 번째 제한물권이죠. 두 번째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있죠. 채권이 존재하는 한 저당권만 별도로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요.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이나 질권 같은 것은 점유하잖아요. 특히 질권의 경우는 점유하니까 질물에 대한 질물 보존 비용이라든가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물 보존 비용이라든가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기본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가 저당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저당권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먼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주된이죠. 확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리는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채권자가 등기가 되면 이것을 저당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값을 뭐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채무자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죠. A라는 사람이 저당권에 대해서 이것을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A를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자에는 뭐가 있다? 채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자가 있고 물상보증인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저당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먼저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성립상의 부종성이라는 건 말의 뜻은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를 봐봐요. 만약에 을이 저당권자가 을이 채권자가 아니다. 그럼 채권자가 아니면 채권이 없죠. 그럼 저당권이 없죠. 갑이 만약에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채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뭐가 되냐? 제3자. 제3자는 채무자가 될 수가 없고요. 제3자는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3자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만약에 갑과 을과 그 다음에 제3자요. 제3자 간 뭐가 있다? 합의요. 합의가 있으면요. 합의가 있으면 제3자요. 제3자를 뭐라고 쓰냐? 저당권자 또는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고요.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할 수 있고요.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고요. 제3자를 가등기 담보권자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으면 원래
채권자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갑과 을과 병 간의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주된 권리가 뭐한다? 이전하죠. 이전 누구한테요? 병에게요. 그러면 종된 권리도 같이 뭘한다? 이전하죠. 누구한테요? 병에게요. 이렇게. 그래서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반성, 부종성, 수반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렇게 약정. 그것을 부종성, 수반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저당권이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죠? 저당권 이전하려면 물권적 합의가 있고 여기서 부기 등기를 해야 되죠. 부기 등기. 그런데 이 물권적 합의는 이것을 물권 계약이잖아요. 이 물권 계약은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누구하고 양도인 을과 양수인 병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누구는 있으면 안 된다? 채무자의 동의나 또는요 물상 보증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만약에 저당권을 이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중요하고 제3자를 저당권자나 채무자로 하려면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갑이 을한테 확정된 채권을 1억 원을 갚죠.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라는 말은 뭐냐? 187조죠.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해.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존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종성 얘기할 때는 존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187조에서 저당권을 소멸해. 그러면 이 등기는요. 그 자리에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이 저당권 등기는 나중에 말소하면 되죠. 그런데 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여기요 정이 저당권을 이전받았다. 그래도 정은 저당권을 취득 못하죠. 왜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아무리 그 등기가 유효한 등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이 무효인 등기는 뭐 할 수 있다? 무효 등기에 유용을 할 수 있죠. 이 무효 등기를 유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이해 관계인이 없애야 되죠. 이해 관계인이 없애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이 무효 등기를 유용을 할 때는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되죠. 그래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죠. 그런데 구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 전용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무효인 가등기가 있어요. 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해요. 그럼 그것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유효이죠. 왜요? 무효인 것을 새롭게 전용한다고 하는 것은 추인한다 이 말이죠.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유효한 가등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정보를 담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최근에 이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을이 먼저 채권을요 병한테 양도해야죠. 여기는 채권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채권 양도하면 공시 기능을 갖춰야 되죠. 양도의 공시 기능은요.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하고서 그것을 갑에게 통지를 해야 돼. 근데 통지를 안 했단 말이죠. 통지를 안 하면 단지 이것은 뭐냐? 이것은 채권 양도는 대항 요건일 뿐이에요. 대항 요건일 뿐이고 병이 채권자인데 단지 그 채권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의 효력은 있으나 대항하지 못할 뿐이니까 채권 양도를 하면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통지나 승낙을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부기의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병은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경매를 청구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저당권에서 기본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저당권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요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여기 부종 수반성 있고 이렇게 부종성 했죠. 부종성은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 다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을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채권으로 저당권을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불가분성이다 한다 이 말이죠. 갑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5층짜리 갑의 건물에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8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럼 8천만 원이면 5분의 4니까요. 5분의 4는 없어지고 5분의 1만 저당권이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돈 다 변제할 때까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것을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불가분성의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뭐냐? 우리가 전세권이죠. 전세권,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된 경우, 불가항력 전세권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된 경우.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전세권이 하나 나왔죠. 그럼 두 번째는요.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에서 공동저당 알겠죠? 여기서 동시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동시배당의 경우 이것을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갑의 건물에 을이요. 돈 1억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다가 뭘 했다? 저당을 잡았죠. 저당권 플러스 등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했죠. 이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럼 물권은 뭐예요? 물권은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 그러면 사람이 누구죠? 을이요. 물건이 뭐죠? 건물을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이 물건이요. 뭐가 됐다? 멸회공, 멸실, 그다음에 훼손, 공용징수 이 말이죠. 멸해공이 됐죠.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죠. 그럼 물건이 멸실되죠. 그러면 지배할 게 없죠. 지배할 것이 없으니까 물건이 없어진다.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왜? 지배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멸실로 인해서 화재보험금이요. 화재보험금이 나오고요. 훼손으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로 인해서 수용보상금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얘기하죠. 즉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 돈을 뭐란다? 돈도 물건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물건이 멸실하면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는데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이 물건 위에 저당권이 미친다. 그것을 물상대위다. 물건 위에 대위,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물상대위는 어디에는 없다? 유치권. 그러면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이면서 전속이죠. 그런데 물건이 멸실이 되면은 점유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상대위 유치권에는 없고요. 전세권하고 질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의 물상대위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 물상대위라고 해서는 이 화재보험금 등을 채무자에게 뭐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까지 뭘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돼.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 이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고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저것이 지급이 되죠. 지급. 그럼 어떻게 한다?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왜요? 이 갑은 을에게요. 돈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건물에 저당을 잡았죠.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됨으로써 가치적 변형물인 배상금 등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배상금으로 을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을은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압류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에게 지급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압류하기 전에 빨리 지급하기 전에 빨리 압류를 걸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압류가 되기 전에 이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갑에게 지급하면은 그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압류하기 전에요. 압류하기 전에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죠. 배당.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후순위가 배당을 받아버리죠. 압류하기 전에. 그럼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원래 과실수취권이 없단 말이죠. 과실수취권이 없는데 압류하죠. 압류.
그래서 압류후 과실에는 미친다 이 말이죠. 압류후 과실에 미친다. 압류후 알겠죠? 압류한 후에는 과실에 미친다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상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물상대이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경매가 되면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또는요 뭐가 있다? 가, 등기, 담보 이렇게요. 이런 것이 있죠. 이렇게요. 갑. 그런데 이 저당권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요. 선순위에 뭐가 있어?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요. 여기 이것보다 후순위요.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면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이런 것들이 딱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나 가등기 담보 이하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래서 우리 이것을 소멸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소멸되면 경락대금에서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보다 선순위는요, 선순위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고 누가요? 경락인에게 인수되죠. 인수. 그래서 이것을 인수지, 경락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요, 만약에 경매가 됐는데 1순위가 전세권자고 2순위가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저당권 이하만 없어지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말은 전세권자는 경락인이 인수한 책임지니까 배당 전세금은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특히 여기 전세권의 경우요, 전세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소멸하지 않지만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을 해. 그래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한다 이 말, 소멸한다. 그래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배당 요구가 있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자의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한다 이렇게. 그것을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제 배당금이죠. 경락대금이죠. 이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 순서를 한번 봐야 되겠죠. 배당 순서. 저당권에서 우리가 배당 순서 보면 첫 번째가 뭐였다?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여기서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요.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 우선 변제권. 여기 네 번째로 뭐가 있죠? 당해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당해세는 당의 부동산에 있는 재산세 이런 것들 얘기하죠. 여기 최우선 변제는 뭐가 있죠?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 건물임대차.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금 우선 특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임금 우선 특권 이렇게요. 서울시에서 주택은요 1억 1천 이하일 때는 3,700만 원까지 일정액을 보호하죠. 상가의 경우는요 6,500 이하 한산보증금이요. 그러면 2,200까지 보장을 해주죠. 최우선 변제로. 임금은요 3월에 임금하고요. 3월에 임금. 그다음에 재해 보상금이요. 이 재해 보상금을 보장을 하죠. 제일 먼저 경매대금에서. 그다음에 이제 당해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변제는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 날짜고요. 전세권이요. 전세권 등기 날짜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요.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하고 이것을 비교하죠. 비교해서 누가 더 빠르냐 그걸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최우선은 순서에 관계없이 일단 주택이 경매가 되면 주택 임차에는 1억 1천 이하의 보증금을 가지고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최고 3,700까지 보장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 주택과 상가와 임금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은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죠. 원래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은
물권이 우선하지만 여기 배당 순서에 따르면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요.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뭐가 있죠?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그것도 우리 보면 최우선 변제보다 더 먼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제3취득자가 누구이냐? 지금부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본다 이 말이죠. 이 제3취득자는 의외로요. 저당권에 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잘 나온다. 그래서 제3취득자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가 있고 이게 5억짜리 토지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을이요. 저당이 잡혀 있어. 얼마요? 2월 1일 날. 얼마냐? 1억의 피담보 채권으로 저당이 잡혀 있어. 이 5억짜리 토지를요. 1억의 저당권이 잡혀 있는 5억짜리 토지를 을이 병이요. 3월 1일 날 5억을 주고 매수했어. 매수인 또는요. 여기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 말이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는 저당권이 2월 1일이니까 1번이죠.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3월 1일 날 지상권, 전세권이죠.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보다 미치니까 후순위 권리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후순위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저당권이고 3번은 근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제3취득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후순위 권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1번으로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제3취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제3취득자는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것이 경매가 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빨리 5억 원에 샀으니까 병이요. 5억을 받아서 이 갑이 을의 돈 1억을 갚고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은 다 받고 돈을 갚지 않아. 그래서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을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겠죠. 경매를 청구하면 1번이니까 1번 이하는 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말소 기준 권리. 그래 다 소멸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그러면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하려면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갚은 돈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갚는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매수인이요. 5억 주고 땅 5억짜리 5억 주고 샀는데 다시 또 내가 1억을 갚아야 되니까 결국 6억 주고 산 것이죠. 그럼 6억 주고 산 거니까 다시 그 1억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걸 누구한테 받아온다? 갑에게 받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경매 전이죠. 경매가 되기 전에는 어느 때냐? 변제기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대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날짜가 지난 후 이 말이죠. 지난 후 변제기 후 그다음에요. 채무자 갑이죠. 갑의 뭐죠?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 말이죠.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다음에 세 번째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뭐란다? 말소를 말소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죠. 왜요? 내가 5억 다 주고 샀는데 갑이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갑에게 그 돈 1억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것을 뭐란다?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경매가 됐어. 만약에 경매가 돼버리면 그럼 어떡할 거야? 경매가 되죠? 그러면 이 병은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어. 다른 말로 매수인이 될 수 있고요. 또요 여기 봐요. 여기 경매가 돼서 경매대금이 나오죠. 경매대금에서 최우선보다 더 먼저 제3취득자가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해서 먼저 청구할 수 있어. 비용상환 청구권. 그래서 여기는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다? 유익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경매가 되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지난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경매가 돼버리면 실제로 직접 경매에 참가해서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와 유익비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을 지금까지요. 우리가 저당권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여기서 끝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첫 번째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이제 채권을 보죠. 그럼 이 피담보 채권은 장래 확정 채권. 그러면 장래 불확정 채권. 불확정 이걸 보통 우리는 근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확정 채권을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장래 조건부 기한부 채권 이것도 우리가 다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갑이 100만 원이고요. 을이 300이고요. 병이 200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 개의 저당권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한 개의 저당권을 뭘 한다? 우리는 준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면 우리는 공유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준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건 1억인데요. 1억 중에서 6천만 원만 피담보 채권으로 저당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죠? 이것을 피담보 채권인데 피담보 채권은 360조가 있어요. 360조는 뭐냐? 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자하고 위약금이죠. 이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된 범위 안에서 이자는 보장되고요. 특히 이때 이자는요 등기된 범위 안에서 제한 없이 보장된다. 그것은 이자하고 이자율은 달라. 우리가 이자를 보면 이자 채권을 보면요 연 얼마죠? 연 25%죠.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다? 24%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율은 24%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때 2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는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60개월 동안 이자를 빌려줬다. 그러면 60개월 동안 이자는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2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요 위약금은요 특약을 하고 등기가 있는 범위에서만 보호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죠? 여기 지연 배상, 지연 이자, 이것을 지연 배상,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무 불이익이란 손해배상, 이것은 몇 년분만 변제기 경과 후 1년분만. 그럼 여기 또 뭐가 있다?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실행비용 이렇게. 이 두 가지는요. 노란 거 이 두 가지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저기 저당권에 관한 것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1년이란 말이 중요하죠. 1년. 이 1년은 채무자는요. 전액을 책임을 져요. 전액을 전부를. 그런데 여기 후순위요. 후순위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저당권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알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도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 있죠. 이 후순위 권리자의 관계에서 1년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는 전액을 배당받는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요 360조에 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뭐가 다르다? 우리가요 여기서 질권하고 다르죠. 우리가 질권은 뭐란다? 요물성이죠. 그래서 질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질물을 점유해야 돼. 그래서 질물을 점유하다 보니까 질물의 하자로 인한 뭐가 있다?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손해배상. 이것은 여기선 질물에 있는데 저당물 없어. 그래서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없는 거예요. 질권에만 있는 거 있죠. 질물 보존 비용이죠. 그래서 질물 보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질물 보존 비용이요. 이 질물 보존 비용은 저당권에는 없는 거예요. 왜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는 게 왜 그러냐? 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질물 보존 비용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당권과 그다음에 질권에 관한 피담보 채권의 법의가 약간 다르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돼요. 저당권은. 근데 여기요 근저당권이요. 근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보장돼. 등기 없이 보장이 돼. 왜?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뭐라 한다? 피담보 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 지연이자, 지연배상, 손해배상은 여기는 저당권은 1년분이죠. 근저당권은 모두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는 모두 보장이 되고요. 여기는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는 근저당권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 이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질권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구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있으니까 뭐가 있죠? 객체. 두 번째는 객체. 어디에다 저당을 잡을 것인가 이 말이죠. 우리가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나 또는 등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적으로 또 뭐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그래서 그러면 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저당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동산 중에서도 뭐가 있다?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하죠. 저당을 잡을 수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은 뭐가 있죠?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명임 방법에 의한 것,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요, 명임 방법하고요, 농작물은 안 돼. 뭐만 된다? 토지, 건물, 임목. 토지, 건물, 임목만 되죠. 여기까지만 저당권의 객체되고 명임 방법, 농작물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객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점유권 있죠?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유치권, 그다음에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점유한데 이건 점유는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안 돼. 소유권은 되죠. 부동산이 있으니까요. 지상권, 지상권 되죠. 부동산이니까요. 전세권 되죠. 부동산이고 등기하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우리가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요 저당권은 표제부가, 우리가 건물을 보면 건물이나 토지는 표제부가 있잖아요.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점유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 대신에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 행사를 해.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여기는 점유권은 점유를 하는데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안 돼. 그다음에 여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 돼. 질권은 동산이니까 안 돼. 알겠죠? 질권은. 그래서 동산이니까 안 되고 실제로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을 잡을 수 있고 지역권은 안 돼.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이런 임차권도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당권이 안 되는 것 아주 중요해. 뭐다? 명임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농작물, 지역권, 임차권 안 된다. 특히 지역권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빼고도 뭐가 있다? 수산업법에 보면 업권이 있고요. 광업권에 보면 광업권이 있고요. 광업권. 알겠죠? 어업권, 광업권. 그 다음에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이 우리는 객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 우리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 즉 저당권의 효력 범위죠. 저당권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효력 범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등기 여부를 불문해.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경매 목록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저당권 설정 전이냐 후냐 그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어디에 미친다? 여기 부합물과 어디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부합물이 뭐가 있죠? 주유소예요. 유류 저장 탱크라든가 그다음에 정화조 탱크라든가 정화조. 그다음에 종물은 뭐가 있죠? 종물은 주유소의 주유기라든가 그다음에 횟집의 수족관 건물이라든가 수족관 건물 이것을 종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부합물이라고 하죠. 여기에 미친다. 이런 미친다는 것은 뭐라 한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당권은요, 다른 약정이 없어야 돼. 만약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해, 등기가 있냐 없냐를 불문해, 경매 목록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아. 무조건 부합물과 종물은 무조건 경락을 받아. 무조건 아무 말이 없으면.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러면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는가? 자 보죠. 요역지요. 요역지가 있고 여기 전세금 반환청권, 전세금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 그다음에 요 전유 부분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죠. 전유 부분 이렇게요. 그다음에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는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고 전세금에는 전세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이 있고 전유 부분은 대지권, 대지 사용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것을 뭐란다? 여기 있는 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한꺼번에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속 중에 전세금 반환청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이전. 그러면 종된 권리도 같이 뭘 한다? 이전한다. 이것을 뭐란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전유 부분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전유 부분이 경매가 되죠. 전유 부분만 경락받는 것이 아니고 대지권도 경락받는다 이 말이고 요역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요역지를 경락받은 사람은 지역권까지도 등기 없이 경락을 받는다. 등기 없이 187조.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고요. 이것 말고 이제 또 하나를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여기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건축하고 싶어. 을이. 그러면 을이 지금 뭐죠? 저당권이죠. 여기요. 지상권이나 여기요. 임차권이 있어가지고. 왜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다른 말로 뭐한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보면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요.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죠. 매매해서 이건 갑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요, A가 저당을 잡아가지고 이 저당권에서 여기요 B가요 경락을 받았어요. 이걸 경락인이에요. 경락이면 건물은 뭐 없이요? 등기 없이요. 여기 지상권도 B가 지상권도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경매에 의한 경우는 경락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과 그 다음에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저당권은 뭐가 있냐?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의 침해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 한번 보죠.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저당권에 있어서 뭐가 있다? 여기 손해배상하고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죠. 이 저당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은 저당권 자체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죠. 저당권자가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왜? 점유하지 않으니까. 1번.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가면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의 산에 을이요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여기에 있는 나무들 있죠.
이 나무들을 부당으로 벌채해 가지고 지금 누군가가 반출 중에 있어. 반출 중. 누군가 차에 싣고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임야에 대해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나무를요 수목을 벌목해 버리면 저당물의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면 뭐가 죠? 침해를 입었죠. 저당권이. 그럼 저당권이 침해를 입었으니까 을은 저당권에 의해서 지금 반출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앞으로 반환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단 말이죠. 왜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 이 반출 중에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한다? 본래의 장소에, 그래서 원래 장소죠. 원래의 장소에다가 원상회복해라. 원상회복 다시 갖다 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즉 물권적 청구는 뭐를 보는다? 귀책사유. 잘잘못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저당권의 침해가 있으면 무조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데, 특히 이 저당권의 침해하고 관계가 된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뭐죠? 지상권에 관한 말이죠. 지상권. 여기요 갑의 토지에다가요 이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아. 근데 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갑이 여기다 건물을 딱 지어봐. 갑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것은 나대지. 건물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가장 비싸죠. 왜요? 이 토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다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저당권이죠. 그럼 이 저당권인데 어느 경우나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지으면 큰일 나잖아요. 땅값이요 가치가 하락해서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이 토지를 경매해야 되는데, 경매에도 토지를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을이 자기 앞으로, 은행이 보통 자기 앞으로 지상권을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한단 말이죠. 지상권.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저당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당물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 갑이요 을한테 빌린 돈 1억 원을 갚죠. 그럼 저당권이 없어지죠. 동시에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담보지상권이다. 그래서 저당권에 침해가 있다가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하지만 반환 청구는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반출 중일 때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본래의 장소에 원상 회복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첫 번째요 귀책사유, 잘못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봐봐요. 이 건물이 3층짜리 갑의 건물이 있어요. 갑의 건물에 여기 하나가 2억짜리라고 하면 2억짜리. 그런데 이 을이요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3억을 빌린 경우가 있고 4억을 빌린 경우, 5억을 빌린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3층이 어떤 이유로 멸시에 대해서 침해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죠? 나머지가 이걸 교환가치라고 그래요. 나머지를 교환가치를 갔는데 이 교환가치가 4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4억인데 빌린 돈은 3억이죠. 그럼 남아있는 돈은 4억이니까 아직도 플러스 1억이죠. 그럼 이거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없죠. 피담보 채권은 5억인데 교환가치는 4억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억이죠. 마이너스 1억. 그럼 이건 손해가 있죠. 이렇게 손해가 있으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가치가 채권을 초과하면은, 여기 지금 교환가치가 채권을 초과하죠. 그럼 손해가 없지만 여기요 교환가치보다 채권액이 더 많죠. 그럼 손해가 있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은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저당권 실행 전이란 말은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채권에 대해서 손해가 있으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두 가지가 더 있어. 하나는 뭐냐?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여기 채무자가 중요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라거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당장 돈을 갚으러 갈 수 있어. 이것을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하고,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손해가 있어. 그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또 이 기한의 이익 상실은 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면은
그러면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일정한 사유, 이 일정한 사유로 뭐라 한다?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다 이 말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정지 조건부. 일정한 사유가 있어도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또는 채권자의 의사행위 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기한이 도래. 이것을 우리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지 조건부하고 형성권 중에서 어느 것인지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과 그러면 틀리죠.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정지 조건부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정지 조건부. 그러면 틀리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형성권적이죠. 왜요? 형성권은 단독행위죠. 일방적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성권적은 채권자가 청구나 통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 조건부는요.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그러면 정지 조건부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기한의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저당권 설정자. 여러분 이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누구를 설정자라고 하죠?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설정자가 책임 있는 사유 잘못했죠?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가 현저히 감소, 현저하게 감소, 책임 있는 사유로 알겠죠? 설정자의 잘못으로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의 잘못으로 현저히 감소 이렇게 되죠.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죠? 이때는 뭐라면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를 해. 이 상당한 담보 제공을 뭐라 한다? 이것을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럼 담보를 보충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등의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을 하면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담보물을 보충했으면 담보가 손상 감소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보충했으니까. 그랬을 때는 어때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 청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래서 이것을 트라이앵글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암기하느냐? 이렇게 하죠. 담보물을 보충하면은 즉시 변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지만 담보물을 보충하지 않고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이 담보물 보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책임 있는 사유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여기요. 즉시 변제 청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고 파산 선고 그래 이렇게 맞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저당권에 침해가 있는 경우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저당권에 관한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먼저 저당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침해 이 네 가지를 쫙 보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요 제3 취득자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바로 이제 우리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그냥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 이렇게 있고요. 이것은 확정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이죠. 갑한테 여기요. 저당이죠.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하고요. 360조가 있죠. 360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연이자, 지연 배상하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있잖아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금이자 위약금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죠? 1년분이고 이 두 가지는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저당권이고 저당권의 채권은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근저당권은 의리갑한테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근저당을 잡죠. 근저당권 반드시 근저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억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채권 최고액은 우리는 이것을 불확정 채권이라고 하고 등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1억을 갚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 이것을 우리는 부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근저당권은요. 근저당권은 뿌리근이죠. 0원부터 최대 얼마까지? 3억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주라고 했는데 을이 이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니까 6억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전체 아파트의 건물 가격 6억 중에서 50%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을이 1억을 빌려주면서 채권 최고액으로 3억을 잡아. 그러면 최고 3억까지 빌려줄 테니 언제든지 와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불확정이고 여기는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겠죠? 왜냐하면 다시 0부터 최고 3억까지 언제든지 빌리니까 빌리고 돈 있으면 갚으면 되고 갚으면 0이 되죠. 또 필요하면 또 빌리면 되고 또 빌리면 되고 또 빌리면 되잖아요. 최고 3억 원 안에서 빌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근저당권에서는요. 등기 없이도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보장을 받고요. 여기는요. 지연이자는 1년분이죠. 저 근저당권은 모두 보장이 되고요. 모두 여기는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없어.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 왜 없냐?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는 근저당이라는 거 반드시 등기하고 불확정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존속기간이요. 존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래서 반드시 존속기간은 등기한다. 그러면 틀린 것이 돼요. 여기서요. 근저당권은 이 채권이 불확정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그래서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경매가 돼.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시키면은 확정이 되면은 저당권이고 불확정이면 근저당권인데 확정이 되면은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확정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확정은 어떻게 하냐? 먼저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정했으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또는 채무자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거나 회생 절차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경매죠. 경매 신청이죠. 경매 신청이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여기 갑에요. 여기 A가요. 1번 근저당이고요. 여기 B가요. B가 2번 근저당이란 말이죠. 2번 근저당. 그 다음에 여기 다시요. 여기 A가요. 1번 근저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죠. B가요. 2번 근저당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여기 A가요. 근저당이고요. 근저당. 여기 B가요. B가 저당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응?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 청구 당시에 확정이 돼.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돼. 청구 시 만약에 이 경매 청구를 취하를 해도 번복 안 돼. 한 번 확정된 것은 번복이 안 돼. 만약에요.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그러면 경매 청구하잖아요. 경매를 청구하면은요, 언제다 경매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경매 청구 당시. 근데 이게 봐봐요. 여기는 2번 근저당이고 여기는 1번 근저당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는 1번이 청구했는데 2번은 경매 청구 안 했잖아요. 2번이 경매 청구했는데 선순위 1번은 경매 청구 안 했잖아요.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다른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완납시,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항상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근저당권은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경매 청구 시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되지 않는다.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다른 선수이든 후수이든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이 된다.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 지금 근저당권자가 아니고 여기는 후순위 저당권자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 안 했죠?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이 돼. 이 사람 누구다?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이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이제 경매를 딱 보면 경매 신청이죠.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청구권자는 경매 청구 시 취하에도 번복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언제다? 경락대금 완납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알고 이 확정이 2월 1일 확정이 되는데 1억 6천으로 확정이 됐어. 1억 6천. 그럼 2월 1일 날 돈을 갚아야죠. 확정이 됐으니까. 그런데요,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편지를 5월 1일 날 그럼 3개월이 연체가 됐네. 3월에 지연 이자 있죠. 지연 이자. 이 지연 이자는 여기에 포함이 돼.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억 원의 범위 안에서 들어오는 이자는 다 포함이 돼. 그래서 1억 6천인데 3개월 있다 갚으면 지연 이자는 포함되죠. 그런데 10월 1일 날요. 10월 1일 날 새로운 채권.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또 새로운 채권. 다시 또 돈을 빌려요. 새로운 채권. 얼마요? 1억이요. 이 1억 빌린 새로운 채권은 여기에 담보되지 않아요.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지연 배상, 지연 이자는 담보가 된다. 아주 중요하죠. 지연 이자는 담보가 된다.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채권 최고액 3억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요. 채권 최고액은 등기돼 있죠. 그래서 갑의 건물에 근저당을 잡죠. 근저당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했으면 여기서요. 이 건물이 근저당권에서 경매가 됐어. 경매대금이 5억이 나왔고요. 5억 등기는 3억으로 돼 있고요. 여기요. 실제 채무 이게 결산기 때 실제 채무고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실제 채무가 얼마냐? 그래서 4억이다 이 말이죠. 4억. 등기는 3억인데 경매대금은 5억인데 그러면 이 을이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은요 얼마다? 그래서 3억이다 이 말이에요. 3억. 배당 금액은 3억이다. 왜 실제는 4억인데 왜 3억밖에 못 받느냐? 채권 최고라고 하는 말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액이다 이 말이죠. 최고 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3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대금에서 일단 3억을 받고 이 건물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들이 돈을 또 받고 나머지 2억에서 그 돈에서 또 남은 돈이 있으면 을이 실제 채무 1억을 더 받을 수 있다. 만약 없으면 갑의 다른 일반 재산에 가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서 저당권이죠.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등기를 얼마를 변제하고 등기에 말소를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면 돈을 근저당권에서 얼마를 변제해야 저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얼마를 변제해야 되느냐? 얼마를 변제? 이것이요. 누구냐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변제하는 것 채무자하고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있고요. 여기요. 물상 보증인하고요. 여기 제3취득자요. 그럼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죠. 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등기된 3억.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1년 분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채무자와 후수용 권리자는요. 얼마다? 이것은요.
실제 채무, 실제 채무 4억을 다 갚고 그다음에 이자는요, 이자도 전부를 갚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1년분, 지연 이자는 1년분인데 지연 이자 전부, 실제 채무 전부를 갚는다 이 말이고요. 여기 보면 물상 보증인은 3억만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상 보증인이 연대 보증까지 하면 연대 보증은 채무자하고 똑같은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4억의 전부를 변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물상 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변제하고 이자는 1년분이다. 그런데요, 채무자나 호순이 권리자나 물상 보증인이 연대 보증한 경우는 실제 발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물론 이자도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트레이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보냐면 저당권이요. 피담보 채권 확정 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요. 확정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당연히 변경할 수 있죠. 그다음에 채권에요.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채권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일부 양도나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왜 근저당권이 이전하지 않느냐? 채권의 일부죠. 일부인데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양도하거나 채권 일부가 변제돼도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확정되고 난 후에 비율에 따라서 이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채무자를 변경하죠. 채무는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죠. 채무자를 변경하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 변경 전의 것은 책임 안 지고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된다. 왜요?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된다.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당권,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고요. 나머지 여러분요, 공동저당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 공동저당은 사실 저당권, 근저당권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알겠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되고요. 특히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러면 최소한 2문제 이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을 짧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